그 집의 기록에는 공백이 있었습니다. 사라졌다고 했지만 흔적은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기록에 남지 않은 3년이 한 대의 냉장고 문틈에 붙은 테이프처럼 조용히 버티고 있었습니다. 2015년 11월 인천의 조용한 다세대 주택가. 비가 내리진 않았지만 골목의 공기는 축축하게 가라앉아 있었고 형광등 불빛이 새어나오는 계단 복도는 유난히 길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경찰서로 들어온 제보는 거창하지 않았습니다. 옆집에 사는 60대 남성이 꽤 오래 보이지 않는다. 아내는 지방에 일하러 갔다고 말하는데 이상하다. 수사 기록에 따르면 이런 종류의 신고는 하루에도 여러 건씩 접수됩니다. 대개는 단순 연락 두절이거나 스스로 잠적한 경우로 끝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담당 형사는 이 사건에서 묘한 위화감을 느꼈습니다. 형사들은 먼저 기초 조회부터 시작합니다. 흔히 생활반응 수사라고 부르는 절차입니다. 사람이 살아있다면 어딘가에 흔적이 남습니다. 카드 사용, 병원 방문, 휴대전화, 이용 교통카드 기록 같은 것들입니다. 그런데 그 남성 김모 씨의 생활 반응은 2012년 무렵을 경계로 뚝 끊겨 있었습니다. 마치 도시의 소음 속에서 한 사람만 음소거된 것처럼 어떤 기록도 따라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한 가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돈의 흐름이었습니다. 김모 씨 명의로 들어오는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이 매달 규칙적으로 입금됐고 며칠 지나지 않아 현금으로 빠져나갔습니다. 사람은 보이지 않는데 돈은 움직인다. 수사팀에게 이건 단순 실종보다 훨씬 무거운 신호였습니다. 누군가가 그의 생존을 대신 연출하고 있거나 혹은 그가 더 이상 스스로 돈을 쓸 수 없는 상태일 가능성. 수사 기록에 따르면 이 지점에서 내사는 정식 수사로 전환됐습니다. 형사 2명이 그의 집을 찾은 날도 11월에 냉기가 일찍 내려앉아 있던 때였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문이 열렸고 60대 여성 아내 박모 씨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형사들이 신분을 밝히고 남편의 행방을 묻자 그녀는 놀라울 만큼 담담했습니다. 남편은 멀리 갔다. 가끔 연락이 온다. 짐을 챙겨나갔다. 말은 매끄러웠고 표정은 정돈돼 있었습니다. 보통 경찰이 문 앞에 서면 사람의 숨은 속도가 먼저 바뀌는데 그날 그녀의 호흡은 변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집안은 깔끔했습니다. 거실과 방, 화장실까지 둘러봐도 눈에 띄는 흔적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수사라는 건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을 의심하는 일입니다. 형사들이 느낀 건 폭력의 흔적이 아니라 설명되지 않는 공기의 무게였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오래 집을 비운 사람치고는 그의 물건들이 너무 자연스럽게 제자리에 있었습니다. 사라짐이 아니라 그대로 멈춰있는 느낌이었습니다. 형사들은 동의를 얻어 주방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식탁과 벽 사이 구석에 대형 김치 냉장고가 놓여 있었습니다. 오래된 모델처럼 보였지만 관리가 된 흔적이 있었고 무엇보다 문틈이 투명 테이프로 꼼꼼하게 밀봉돼 있었습니다. 지나칠 만큼 촘촘했습니다. 형광등 아래서 반짝이는 테이프 결이 마치 봉인처럼 보였습니다. 형사가 물었습니다. 왜 테이프를 붙여두셨습니까? 그 순간 박모 씨의 눈동자가 아주 짧게 흔들렸다고 수사 기록은 적고 있습니다. 고장이 나서 냄새가 날까봐 상한 음식이 들어있어서 말은 준비된 듯 나왔지만 그 짧은 흔들림이 형사들의 결론을 바꿉니다. 열어봐도 되겠습니까? 요청은 정중했지만 공기는 더 차가워졌습니다. 박모 씨는 잠시 머뭇거리다 고개를 끄덕였고 테이프가 뜯기는 소리가 주방에 길게 늘어졌습니다. 문이 열리자 냉기가 흘러나왔습니다. 음식이 있어야 할 자리에는 검은 비닐과 이불로 겹겹이 쌓인 덩어리가 들어있었습니다. 형사들은 즉시 현장 보존 조치에 들어갔고 과학수사 인력이 호출됐습니다. 평범한 주방의 구석은 그 순간부터 사건 번호가 부여된 공간이 됐습니다. 복도에는 감시 카메라처럼 무표정한 시선들이 늘었고 집 앞에는 노란 띠가 둘러졌습니다. 하지만 발견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습니다. 냉동 상태는 진실을 보존하는 동시에 시간을 흐리게 합니다. 사망 시점과 원인을 현장에서 단정할 수 없었습니다. 사고인지 타인이 개입했는지 혹은 다른 가능성이 있는지 수사팀이 마주한 과제는 하나였습니다. 얼어붙은 시간을 녹여야 한다는 것. 그리고 또 하나 더 깊은 질문이 남았습니다. 왜 이 집의 주방은
3년 동안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유지될 수 있었을까요? 그날 형사들이 박모 씨를 조사실로 데려가며 가장 먼저 확인하려 한 것은 감정이 아니라 기록이었습니다. 생활 반응이 끊긴 시점, 연금 인출의 패턴, 그리고 이 집안에서 반복된 일상의 동선. 비밀은 늘 어딘가에서 새어나오는데 이 사건은 냄새조차 새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남아있는 건 말뿐입니다. 그녀는 어떤 말로 3년을 덮었고 어떤 침묵으로 3년을 버텼을까요? 다음 기록에서 수사팀은 돈의 흐름과 이웃의 기억을 함께 맞춰보기 시작합니다. 사라진 사람의 시간과 움직인 돈의 시간이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을까요? 모든 진술이 한 지점에서 어긋났습니다. 사람은 사라졌는데 달력은 멈추지 않았고 통장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기록은 말합니다. 누군가가 3년을 살았고 누군가가 3년을 숨겼다고. 수사팀이 다음으로 붙잡은 것은 감정이 아니라 숫자였습니다. 수사 기록에 따르면 김모 씨의 생활 반응이 끊긴 시점은 2012년 무렵으로 좁혀졌습니다. 이후 카드 사용도 병원 기록도 통신 이용도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연금은 매달 같은 날 들어왔고 며칠 뒤 같은 방식으로 인출됐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처럼 행정 기록은 유지되는데 살아있는 사람의 흔적은 사라진 상태. 이 모순은 수사팀에게 한 가지 질문을 남겼습니다. 그 돈을 누가 받았는가? 은행 인출 기록은 남아 있었습니다. 당시의 영상 자료는 보존 기간 문제로 모두 확인하기 어려웠지만 최근 내역부터 거슬러 올라가 패턴을 분석하는 일은 가능했습니다. 수사팀은 인출이 이루어진 지점과 시간대를 모아 동선을 그렸습니다. 그리고 박모 씨가 남편 명의의 카드로 인출을 반복해왔다는 정황을 확보합니다. 여기서 사건의 성격은 달라집니다. 실종 사건이 아니라 생존을 가장한 시간, 그리고 그 시간 위에서 굴러간 돈의 흐름입니다. 조사실의 형광등 아래 수사팀은 박모 씨 앞에 금융거래 내역을 놓습니다. 남편이 지방에 갔다고 하셨죠. 그런데 2012년 이후 남편의 생활 기록이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연금은 계속 들어왔고 인출은 계속됐습니다. 이건 단순히 무서워서 신고를 못한 이야기와는 결이 다릅니다. 수사 기록에 따르면 이 대목에서 박모 씨의 태도는 처음으로 흔들립니다. 말이 빨라지거나 목소리가 커진 게 아니라 문장 사이의 간격이 길어졌습니다. 대답이 아니라 시간을 버는 침묵처럼 보였다고 합니다. 그녀는 생활비가 필요했다고 말합니다. 남편이 없으면 당장 돈이 없었다고. 수사팀은 이 진술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생계라는 말은 이유가 될 수 있어도 기록을 지우는 면죄부가 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그녀는 3년 동안 한 번도 사망 신고를 하지 않았고 그 사이 공과금을 정상적으로 내며 집안의 일상을 유지해 왔습니다. 주방의 냉장고가 꺼지지 않도록 전기요금이 연체되지 않은 기록이 남는다면 그것은 우연이라기보다 지속적인 선택에 가깝습니다. 한편 강력팀은 집 밖으로도 시선을 돌립니다. 탐문 수사입니다. 사건의 공백은 집 안에서만 생기지 않습니다. 동네 사람들의 기억 복도의 소리, 우편함의 변화 같은 것들이 공백을 둘러싼 윤곽을 만듭니다. 주민들의 진술은 대체로 비슷했습니다. 그 집은 조용했다. 아내는 내성적이었다. 교류가 거의 없었다. 그런데 조금 더 오래된 기억을 꺼내자 2012년을 경계로 분위기가 달라졌다는 말이 나옵니다. 예전에는 큰 소리가 들렸다. 다투는 소리 같았다. 어느 날부터인가 뚝 끊겼다. 여기서 수사팀이 주목한 건 사건 자체만이 아니라 환경입니다. 이웃의 무관심이 아니라 무관심이 가능해지는 구조입니다. 누군가의 가족사가 문 하나로 닫혀버리는 공간 옆집에서 낯선 침묵이 시작돼도 괜히 끼어들지 않는 거리감. 박모 씨가 반복해온 설명은 단순하지만 구체적이었습니다. 남편은 지방에 갔다. 요양을 갔다. 몸이 안 좋다. 이런 말들은 사람들을 안심시키는데 충분했습니다. 설마 주방의 냉장고가 그 모든 말을 받쳐주고 있을 거라고는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수사팀은 박모 씨의 고립도 역시 점검합니다. 가까운 지인 친척과의 연락망, 자녀와의 왕래 같은 것들입니다. 수사 기록은 그녀가 외부와의 연결이 약했다고 적고 있습니다. 도움을 요청할 곳이 적고 결정을 공유할 사람도 없는 상황. 이런 조건은 어떤 선택을 정당화하지 않지만
어떤 선택이 왜 오래 지속될 수 있었는지 설명하는 데는 도움이 됩니다. 사건을 만든 건 단 한 번의 밤이었을지 몰라도 사건을 유지한 건 반복되는 하루였으니까요. 그리고 수사팀에게 또 하나의 난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냉동 상태로 발견된 것은 사실을 보존하는 동시에 사실을 말하지 못하게 합니다. 정확한 사망 시점과 원인을 밝혀야 사건의 무게가 정해집니다. 단순 은닉인지 더 무거운 혐의로 이어질지 결국 답은 감식과 검증의 시간에 달려 있습니다. 수사 기록에 따르면 시신은 국립과학수사기관으로 이송됐고 해동 절차가 필요했습니다. 급하게 녹이면 조직이 손상될 수 있어 천천히 기다려야 한다는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수사팀은 다시 박모 씨의 말로 돌아갑니다. 그녀는 남편이 어느 날 갑자기 집을 떠났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2012년 이후 끊긴 기록과 2015년까지 이어진 인출, 그리고 주방 구석의 봉인이 그 말을 뒤집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은 더 선명해집니다. 2012년 그 시점에 이 집에서는 무엇이 멈췄고 무엇이 계속됐을까요? 그리고 박모 씨가 지키려 했던 것은 남편의 부재였을까요? 아니면 자신의 일상이었을까요? 다음 기록에서 수사팀은 부검 소견과 진술 사이의 간극을 좁히려 합니다. 남편의 몸이 남긴 흔적이 그녀의 말과 같은 방향을 가리킬까요? 카메라가 잡아낸 것은 단 하나 몸이 아니라 흔적이었습니다. 얼어붙은 시간은 거짓말을 지워도 기록까지 지우지는 못합니다. 그날 이후 멈춘 것과 계속된 것이 같은 집안에서 서로를 배반하고 있었습니다. 2015년 11월 시신은 국립과학수사기관으로 옮겨졌습니다. 수사 기록에 따르면 가장 큰 문제는 서두를 수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냉동 상태에서는 사망 시점도 원인도 섣불리 단정할 수 없습니다. 급하게 처리하면 중요한 징후가 흐려질 수 있고 그 순간 수사는 방향을 잃습니다. 그래서 절차는 단순하면서도 잔인할 만큼 느립니다. 해동 관찰 기록, 그리고 다시 검증. 형사들은 답을 얻기 위해 기다려야 했습니다. 기다림이 시작되자 조사실의 공기는 더 차가워졌습니다. 박모 씨는 남편이 갑자기 떠났다고 말했고 돌아갈 일도 연락도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수사팀이 가진 자료는 반대 방향을 가리켰습니다. 2012년을 끝으로 끊긴 생활 기록, 그리고 2015년까지 이어진 연금 인출. 남편이 멀리 갔다면 왜 병원 기록도 교통 기록도 사라졌을까? 연락이 있었다면 왜 통신 흔적이 없을까? 진술은 말로는 이어졌지만 기록은 중간에서 끊겨 있었습니다. 수사 기록에 따르면 과학수사팀은 절개 이전의 영상 장비를 활용해 내부 상태를 살피는 절차를 병행했습니다. 칼을 대지 않고도 뼈와 장기 상태를 확인하는 검사입니다. 화면 속에서 드러난 것은 단순한 병사로 보기 어려운 흔적이었습니다. 흉부 쪽에 손상 가능성이 보인다는 소견이 나온 것입니다. 이 단계에서 수사팀의 판단은 바뀝니다. 단순 은닉 사건이 아니라 그 이전의 순간을 다시 확인해야 하는 사건. 박모 씨가 말한 평온한 이별과 맞지 않는 그림이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해동이 진행되는 동안 형사들은 박모 씨의 진술을 더 세밀하게 분해했습니다. 그녀는 두려웠다고 말했습니다. 신고하면 모든 것이 무너질 것 같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두려움만으로 설명되지 않는 행동이 남아 있습니다. 전기 요금이 끊기지 않도록 유지된 기록, 외부인의 방문을 피해 집안을 정돈한 흔적, 그리고 반복된 인출 패턴. 공포가 사람을 무너뜨리는 방식이라면 흔들림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시간은 이상하게도 일정했습니다. 수사 기록에 따르면 해동 후 부검에서 결정적 질병 소견이 뚜렷하지 않다는 판단이 나왔고 외부 충격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결론이 전달됩니다. 단정은 아니지만 방향을 바꾸기에 충분한 말입니다. 이 순간부터 박모 씨의 진술은 단순한 변명이 아니라 검증 대상이 됩니다. 넘어졌다는 말이 사실이라면 어떤 흔적이 남아야 하는가? 사고였다면 왜 신고가 없었는가? 그리고 무엇보다 3년 동안 이어진 생활의 리듬은 어떻게 가능했는가? 복도 끝, 형광등 아래에서 형사들은 다시 서류철을 넘깁니다. 한쪽에는 부검 소견, 다른 쪽에는 금융 내역. 두 장의 종이는 서로 다른 언어로 같은 질문을 합니다. 남편은 언제 어떤 이유로 멈췄는가? 그리고 그 멈춤을 누가 어떻게 일상으로 덮었는가? 이제 수사팀은
박모 씨에게 다시 묻기 시작합니다. 기록이 말하는 흔적과 그녀의 말 사이 어긋난 지점을 하나씩 좁혀가면서 다음 기록에서 밝혀져야 할 것은 단순한 사실이 아닙니다. 그날 밤의 한순간이 아니라 그 이후 1000일 동안 이어진 선택의 이유입니다. 과연 그녀는 무엇을 숨기기 위해 3년을 버틴 걸까요? 그날 밤 시간이 2번 끊겼습니다. 한 번은 집 안에서, 한 번은 기록 속에서. 그리고 그 틈을 메운 것은 진술이 아니라 침묵이었습니다. 수사 기록에 따르면 박모 씨가 본격적으로 입을 열기 시작한 건 부검 소견이 전달된 뒤였습니다. 흉부 손상 가능성 외력에 의한 충격을 배제할 수 없다는 말. 그 문장이 조사실의 공기를 바꿉니다. 형광등 아래에서 형사들은 서류를 펼쳐놓고 박모 씨를 똑바로 바라봅니다. 남편이 편안히 갔다고 하셨죠. 그런데 흔적이 그렇지 않습니다. 그날 밤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박모 씨의 진술은 처음엔 한 문장으로 요약됩니다. 다투다가 밀쳤다. 그 말은 너무 익숙합니다. 많은 사건에서 사고라는 단어는 책임을 흐립니다. 그러나 수사팀은 단어가 아니라 순서를 묻습니다. 몇 시쯤이었나? 어디에서 시작됐나? 누가 먼저 목소리를 높였나? 사건 파일은 이런 질문으로 채워집니다. 기억은 종종 흐리지만 거짓말은 대개 과장되거나 단정적이기 때문입니다. 박모 씨는 2012년 10월 어느 늦은 밤을 말합니다. 경제적인 문제와 성격 차이,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난 남편의 예민함, 그리고 반복되던 다툼, 이웃들이 들었다고 한 소리가 그때의 배경이었다는 취지입니다. 그녀는 그날도 말다툼이 격해졌고 남편이 위협적으로 다가와 본능적으로 밀쳤다고 말합니다. 그 순간 남편이 넘어졌고 둔탁한 소리 뒤에 집이 조용해졌다고, 그녀는 한참을 멍하게 있었다고 말합니다. 다시 일어날 줄 알았는데 움직임이 없었다고. 수사팀이 집중한 건 넘어짐 자체가 아니라 그 다음입니다. 그때 무엇을 했나? 누구에게 연락했나? 신고는 왜 없었나? 박모 씨는 겁이 났다고 답합니다. 신고하면 감옥에 갈 것 같았고 당장 살아갈 길이 막힐 것 같았다고. 수사 기록에 따르면 이 지점에서 그녀의 말은 심리와 계산을 동시에 드러냅니다. 두려움은 감정이지만 은폐는 행동입니다. 행동에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녀는 주방 구석에 김치 냉장고를 떠올렸다고 말합니다. 냄새가 나면 들킬 것 같았고 밖으로 옮길 방법도 없었다고. 그리고 이 말의 끝에서 사건은 다시 주방으로 돌아옵니다. 수사팀은 범행 방법을 묻지 않습니다. 대신 선택의 성격을 확인합니다. 그 공간이 왜 안전하다고 느껴졌는지, 누군가의 눈을 피해 버틸 수 있다고 믿었는지, 박모 씨는 스스로의 영역 안에서 해결하려 했다고 말합니다. 집 안에서 끝내면 집 밖으로 새지 않을 거라고. 수사 기록에는 그녀가 시신을 감싼 물품과 냉장고 전원을 유지한 정황이 적혀 있습니다. 형사들은 여기서 다시 모순을 확인합니다. 겁에 질린 사람이라면 급하게 도망치거나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하려 합니다. 그런데 그녀는 오히려 집을 정리하고 전기요금을 내고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사건 이후의 행동이 너무 일상적이었습니다. 그래서 형사들은 묻습니다. 그 밤이 정말 사고였다면 이후의 3년은 무엇이었습니까? 박모 씨는 시간이 지나며 익숙해졌다고 말합니다. 수사 기록에 따르면 이 단어가 조사실을 얼어붙게 만듭니다. 익숙해진다는 건 적응입니다. 적응은 반복입니다. 반복은 의지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녀가 냉장고에 테이프를 더 붙였다고 말했을 때 형사들은 그 테이프를 단순한 밀봉이 아니라 의식처럼 바라봅니다. 문을 막는 행위가 아니라 현실을 막는 행위. 복도에서 들려오던 냉장고의 웅웅거림이 그녀에게는 매일 밤 어떤 소리였을지까지 수사팀은 기록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특이한 이유는 숨김이 범죄를 가린 게 아니라 일상이 범죄를 가린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동네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그녀는 조용했고 집은 깨끗했고 남편은 멀리 갔다고만 들렸습니다. 감시 카메라가 남긴 것은 얼굴이 아니라 패턴이었습니다. 매달 같은 시기, 같은 동선, 같은 인출. 현실에선 사라졌는데 시스템 안에서는 살아있는 사람, 그 사이를 박모 씨가 메우고 있었습니다. 다음 기록에서 수사팀은 이 진술을 그대로 두지 않습니다. 사고라는 말이 사실이라면 부검 소견과 어떻게 맞물리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연금 인출이라는 선택이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처음부터 계획이었는지, 시간이 지나며 변질된 것인지. 2012년의 밤이 끝난 뒤 박모 씨는 어느 순간부터 돈을 붙잡기 시작한 걸까요? 기록에 남지 않은 10분이 있었습니다. 누구도 보지 못한 그 짧은 시간에서 한 사람의 생은 끝났고 한 사람의 하루는 계속됐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3년 돈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같은 날짜에 같은 방식으로 흘렀습니다. 수사팀이 박모 씨의 진술을 검증하는 방식은 단순합니다. 말과 말이 아니라 말과 기록을 맞추는 일입니다. 2012년 어느 늦은 밤에 사고가 있었다는 주장, 그 다음 날부터 남편의 기록이 사라졌다는 사실, 그리고 2015년까지 지속된 연금 인출, 이 세 가지를 한 줄에 놓으면 그 사이에 반드시 설명돼야 할 시간이 생깁니다. 바로 그날 밤과 다음 날 사이의 공백입니다. 수사 기록에 따르면 형사들은 먼저 연금 인출이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확인합니다. 입금일과 인출일의 간격, 인출 장소, 금액의 변동까지 모두 모읍니다. 이 과정에서 드러나는 건 습관입니다. 누군가가 한 번 한 행동을 반복할 때 그 반복은 점점 자연스러워집니다. 박모 씨는 처음엔 무서워서였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돈은 나중에 그냥 들어오니까 썼다고 덧붙입니다. 여기서 수사팀은 묻습니다. 그냥 들어오는 돈을 받는 일과 사망신고를 하지 않는 일은 함께 움직입니다. 어느 순간부터는 선택이 됩니다. 그 선택의 시점이 어디인지가 사건의 결을 바꿉니다. 조사실에서 형사들은 박모 씨에게 다시 요구합니다. 남편이 떠났다고 이웃에게 말하기 시작한 시점, 가족에게 연락을 차단한 방식, 외부인이 집에 들어오려 할 때의 대응. 수사 기록은 그녀가 준비된 설명을 여러 버전으로 사용했다고 적고 있습니다. 지방에 갔다, 요양을 갔다, 몸이 안 좋다. 내용은 다르지만 목적은 같습니다. 질문을 끝내는 말. 그리고 그 말이 3년 동안 유지될 수 있었던 이유는 동네가 그 이상을 묻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사건 파일은 개인의 범죄를 넘어 공동체의 공백을 비춥니다. 우편함이 쌓였는지, 문 앞에 흔적이 남았는지, 오래 보이지 않는 사람이 정말 괜찮은지, 이런 질문은 모두가 바쁘다는 이유로 뒤로 밀립니다. 누군가의 집은 문이 닫히는 순간 그 사람만의 세계가 됩니다. 박모 씨는 그 문을 안쪽에서 잠갔고 바깥은 그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였습니다. 수사팀은 박모 씨의 심리적 상태도 함께 정리합니다. 그녀가 괴물인지 아닌지를 가르는 게 아니라 왜 이런 선택이 지속됐는지를 이해하기 위해서입니다. 기록에 따르면 그녀는 집을 지나치게 깔끔하게 유지했고 커튼을 자주 치고 외부와의 접촉을 최소화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불안을 통제하려는 방식으로 환경을 통제하는 사람들. 형사들은 이런 행동이 죄책감의 흔적일 수도 들키지 않기 위한 계산일 수도 있다고 봅니다. 둘은 동시에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수사팀이 놓치지 않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냉장고는 왜 꺼지지 않았나? 전기요금 고지서를 확인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3년 동안 전원이 유지됐다면 누군가는 매달 그 비용을 감당했습니다. 비용은 결심을 증명합니다. 박모 씨는 전기가 끊기면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은 결국 내부의 봉인을 유지해야 한다는 뜻과 같습니다. 사건이 일상 속에 묻히기 위해선 일상이 사건을 떠받쳐야 합니다. 수사 기록에 따르면 형사들은 다음 단계로 외부 접촉 가능성을 점검합니다. 누군가가 공범이었는지, 가족이 알고 있었는지, 혹은 적어도 의심하고도 눈 감았는지. 조사 결과 박모 씨는 대체로 혼자였고 자녀와의 왕래도 잦지 않았던 것으로 정리됩니다. 이것은 면죄가 아니라 조건입니다. 혼자였기에 가능했던, 은폐 혼자였기에 더 깊어졌을 고립. 그 고립은 범죄의 토양이 되기도 합니다. 이제 사건은 다시 과학 수사로 돌아갑니다. 사고라는 말이 사실이라면 부검 소견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넘어짐으로 설명 가능한 흔적과 설명되지 않는 흔적은 무엇인지, 수사팀은 그 구분을 위해 박모 씨의 진술에서 가장 취약한 지점을 겨눕니다. 흉부 손상입니다. 단순히 밀쳤다는 말로 충분한가? 아니면 다른 시간이 숨어 있는가? 다음 기록에서 형사들은 부검 소견서를 책상 위에 올려놓습니다. 형광등 아래에서 종이가 내는 소리 하나가 3년 동안 이어진 말의 균열을 더 크게 만들 겁니다. 박모 씨의 진술은 그 순간부터 선택을 강요받습니다.
사고였다고 끝낼 것인가, 아니면 그날 밤의 나머지 시간을 꺼낼 것인가. 기록에 남지 않은 10분, 그 안에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모든 진술이 한 지점에서 다시 어긋났습니다. 그녀는 사고라고 말했고, 기록은 단순한 사고로만은 설명되지 않는 흔적을 보여줬습니다. 형광등 아래 놓인 한 장의 서류가 3년의 침묵을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수사 기록에 따르면 결정적 전환점은 부검 소견서가 조사실 테이블 위에 놓인 순간입니다. 형사들은 감정적인 몰아붙임 대신 차갑고 건조한 문장으로 말을 시작합니다. 흉부 손상 가능성, 외력에 의한 충격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사망 원인은 단정하기 어렵지만 단순한 병사로 보기엔 석연치 않다. 이 문장은 박모 씨가 붙잡고 있던 마지막 안전장치를 밀어냅니다. 남편이 평온하게 떠났다는 말, 그 말이 더 이상 보호막이 되지 못합니다. 형사들은 묻습니다. 단순히 밀친 것뿐이라고 하셨죠. 그런데 이런 흔적이 나옵니다. 그날 밤 정말 그게 전부였습니까? 수사 기록은 그녀의 반응을 이렇게 남깁니다. 시선이 바닥으로 떨어지고 대답이 짧아지고 말끝이 흐려졌다. 그녀는 끝까지 고의를 부인합니다. 죽일 생각은 없었다. 정신이 없었다. 무서웠다. 하지만 형사들이 다루는 건 의도가 아니라 과정입니다. 그 과정이 기록과 맞아떨어지지 않으면 의도도 다시 의심받습니다. 여기서 수사팀은 질문의 방향을 바꿉니다. 직접적인 충돌의 순간이 아니라 그 이후의 선택들입니다. 신고하지 않은 이유, 냉장고를 유지한 이유, 그리고 연금을 인출한 이유. 박모 씨는 다시 생계를 말합니다. 남편이 없으면 생활이 무너진다. 그런데 형사들은 한 문장으로 끊습니다. 남편이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숨기는 동안 남편의 이름으로 돈이 들어왔습니다. 이건 두려움만으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수사 기록에 따르면 이 대목에서 그녀는 처음으로 말문이 막힙니다. 돈은 나중에 그냥 들어오니까. 그녀의 말은 스스로도 확신하지 못한 채 흩어집니다. 형사들은 다시 한번 사건의 구조를 제시합니다. 2012년 이후 남편의 기록은 끊겼고, 당신은 3년 동안 남편이 없는 집에서 남편이 있는 것처럼 살았습니다. 이웃에겐 남편이 멀리 갔다고 말했고, 시스템엔 사망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매달 돈을 인출했습니다. 이 반복이 3년입니다. 수사 기록에서 이 3년은 단순한 기간이 아니라 선택이 누적된 시간으로 적혀 있습니다. 작은 선택이 한 번이면 실수일 수 있지만 수십 번이면 의도가 됩니다. 또 하나의 질문이 뒤따릅니다. 박모 씨는 왜 외부를 차단했는가? 조사 결과 집에 손님이 거의 없었고, 있더라도 주방을 건드리지 못하게 사전에 선을 그었다는 진술이 나옵니다. 냉장고가 오래돼서 열면 냄새가 난다, 건드리지 말라. 이런 말들은 평범해 보이지만 평범함이야말로 이 사건의 가장 위험한 가면이었습니다. 누군가의 비밀은 대개 특이한 행동으로 드러나는데, 이 사건은 특이한 행동을 평범한 말로 덮어왔습니다. 수사팀은 박모 씨의 심리적 방어도 기록합니다. 현실을 감당하기 어려울 때 사람은 그것을 분리해버립니다. 냉장고 문틈의 테이프는 냄새를 막는 도구이면서 동시에 기억을 막는 도구가 됩니다. 문서처를 넘길 때마다 형사들이 확인한 건 그녀의 삶이었습니다. 그녀가 매일 밥을 해먹고 공과금을 내고 은행에 다녀오고 다시 집으로 돌아와 냉장고 옆을 지나가는 동선. 그 동선 속에서 그녀는 무엇을 보지 않으려 했을까요? 그리고 수사 기록은 말합니다. 이 사건은 공포의 이야기라기보다 정상의 이야기다. 비정상이 오래 지속되면 사람은 그것을 정상으로 착각한다. 박모 씨가 말한 익숙해졌다는 표현은 그 착각의 끝입니다. 수사팀에게 남은 건 그 착각이 언제 시작됐는지, 그리고 어디서 깨졌는지 찾는 일입니다. 깨진 순간은 2015년 11월 테이프가 뜯긴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시작은 2012년의 밤 신고 대신 다른 선택을 한 순간입니다. 다음 기록에서 형사들은 그녀의 진술을 더 깊이 파고듭니다. 사고라는 말은 단순합니다. 그러나 사고 이후에 이어진 3년의 유지, 그 유지에 필요한 준비와 반복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그녀가 정말 두려움에 떠밀려 움직인 것인지, 아니면 두려움을 이용해 삶을 유지한 것인지, 답은 다시 한번 기록과 말 사이의 틈에서 나올 겁니다. 그날 밤의 한순간이 아니라 그 후에 천일이 무엇이었는지,
박모 씨는 끝까지 사고였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 3년을 가능하게 만든 진짜 이유를 스스로 인정하게 될까요? 카메라가 잡아낸 것은 단 하나, 익숙함이라는 말이었습니다. 평범한 얼굴로 반복된 하루가 가장 큰 단서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단서 앞에서 그녀가 붙잡고 있던 설명은 조금씩 무너졌습니다. 수사 기록에 따르면 형사들은 박모 씨의 진술을 한 줄로 정리하지 않습니다. 사건은 한 번의 밤으로 끝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2012년의 충돌이 시작이라면 2012년부터 2015년 11월까지의 매일이 사건의 연장선입니다. 그래서 형사들이 묻는 질문은 반복의 구조입니다. 어떻게 3년을 유지했는가? 어떤 말로 막았는가? 어떤 습관으로 견뎠는가? 박모 씨는 말합니다. 처음엔 잠을 못 잤다.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가 남편의 숨소리처럼 들렸다. 문을 열면 걸어 나올 것 같아 두려웠다. 그래서 테이프를 더 붙였다. 수사팀은 이 진술에서 감정의 흔적을 읽습니다. 두려움이 있었다는 말은 그럴듯합니다. 그러나 형사들이 주목한 것은 두려움의 결과가 아니라 두려움의 관리 방식입니다. 공포가 계속됐다면 사람은 무너집니다. 그런데 박모 씨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집을 더 정돈했습니다. 생활을 더 규칙적으로 만들었습니다. 불안을 통제하기 위해 더 단단한 틀을 만든 겁니다. 수사 기록에는 집안 상태에 대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먼지 하나 없이 닦인 바닥, 정리된 물건들 과도하게 깔끔한 주방. 형사들은 이것이 단순 성격이 아니라 신호일 수 있다고 봅니다. 통제할 수 없는 현실을 통제할 수 있는 환경으로 보상하려는 행동. 무언가를 지우기 위해 닦는 손. 그 손이 3년 동안 반복됐다는 사실이 사건의 지속성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수사팀은 박모 씨가 외부인을 어떻게 다뤘는지도 확인합니다. 도시가스 점검, 소독 택배, 가끔의 방문자. 그녀는 주방을 건드리지 못하게 했고 냉장고를 열지 못하게 했습니다. 오래돼서 냄새가 난다. 안에 젓갈이 있어 열면 안 된다. 이런 말은 특별할 것 없지만 3년 동안 같은 말이 같은 목적을 위해 사용됐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말은 즉흥일 수 있지만 반복되는 말은 계획이 됩니다. 이웃 진술과도 맞물립니다. 남편이 어디 갔냐는 질문이 나올 때마다 그녀는 다른 버전의 설명을 꺼냈습니다. 지방으로 갔다, 요양을 갔다, 몸이 안 좋다. 수사팀은 여기서 핵심을 잡습니다. 그녀는 질문을 끝내는 말을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괜히 파고들지 않습니다. 그걸 박모 씨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녀의 거짓말은 거창하지 않았고 오히려 소박했습니다. 소박함은 의심을 줄입니다. 이 사건은 그 틈을 이용했습니다. 수사팀이 다시 돌아간 것은 돈의 흐름입니다. 연금은 매달 들어왔고 인출은 매달 이어졌습니다. 단순한 생계라는 말은 사실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사 기록은 묻습니다. 생계를 위해 선택했다면 왜 멈추지 못했는가? 어느 순간이라도 신고할 기회가 있었을 겁니다. 집안이 안정되기 시작한 뒤, 두려움이 가라앉기 시작한 뒤, 혹은 누군가와 연락이 닿았을 때. 그런데도 3년 동안 신고는 없었습니다. 그 사실은 선택의 방향이 한 번 정해지면 되돌리기 어렵다는 걸 보여줍니다. 한 번 숨기면 숨김을 유지해야 하니까요. 수사팀은 박모 씨의 고립을 다시 확인합니다. 자녀와의 왕래, 친척과의 관계, 주변과의 접촉. 기록상 그녀는 혼자에 가까웠습니다. 혼자였기에 책임도 혼자 감당해야 했고 혼자였기에 더 깊이 들어갔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고립은 도움을 막지만 동시에 비밀을 지키는 장벽이 되기도 합니다. 이 사건의 주방은 물리적 공간이면서 사회적 단절의 결과물이기도 했습니다. 이제 형사들은 박모 씨에게 마지막 질문을 남깁니다. 당신은 왜 끝까지 그 문을 열지 않았습니까? 사건이 세상에 드러난 건 테이프가 뜯긴 순간이지만 진짜 균열은 그 이전에 이미 존재했습니다. 생활은 계속됐고 기록은 쌓였습니다. 누군가가 한 번이라도 그 집의 문을 더 두드렸다면, 우편함을 더 들여다봤다면, 오랫동안 보이지 않는 사람을 더 물었다면, 이런 가정이 사건을 바꾸진 못하지만 사건의 구조를 드러냅니다. 다음 기록에서 수사팀은 사건의 결말로 향합니다. 혐의는 어떻게 구성됐는지, 법정에서 무엇이 쟁점이 되었는지, 그리고 이 사건이 남긴 질문은 무엇인지
3년의 공백이 끝난 자리에서 우리는 무엇을 기록해야 할까요? 모든 진술이 한 지점에서 다시 갈라졌습니다. 한쪽은 생계였고 다른 한쪽은 기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 3년의 시간은 누구에게도 동일한 무게로 남지 않았습니다. 수사 기록에 따르면 경찰은 박모 씨에게 복수의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검찰로 넘깁니다. 단순히 은닉의 문제만이 아니었습니다. 사망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채 연금이 지급되도록 유지했고 그 돈이 반복적으로 인출된 정황이 뚜렷했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이 사회를 흔든 이유도 그 지점에 있습니다. 죽음이 은폐된 공간의 충격이 아니라 은폐가 일상의 방식으로 유지됐다는 사실, 그리고 그 일상을 가능하게 만든 것이 돈과 침묵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법정으로 넘어간 뒤 쟁점은 크게 두 갈래로 정리됩니다. 첫째, 사망의 경위입니다. 박모 씨는 사고라고 주장합니다. 다툼 끝에 밀쳤고 넘어지며 일이 커졌다는 취지입니다. 수사와 감식은 외력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수준에서 멈춰 있었고 그 사이에서 고의 여부는 가장 어려운 질문이 됩니다. 둘째, 사건 이후의 행동입니다. 사망 경위가 무엇이든 3년 동안 시신을 은닉하고 연금을 부정하게 수급한 행위는 기록으로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은 사실관계가 비교적 명확합니다. 결국 재판은 한 사람의 의도만을 심판하는 자리가 아니라 반복된 선택의 무게를 따지는 자리로 변합니다. 수사 기록과 당시 정황을 종합하면 박모 씨 측은 두려움과 고립을 강조합니다. 신고하면 모든 것이 끝날 것 같았다는 공포, 도움을 청할 곳이 없었다는 상황, 생활이 끊길 것 같았다는 절박함. 반면 수사기관은 지속성을 강조합니다. 은닉이 3년 동안 이어졌고 그 과정에서 전기요금이 유지됐고 연금 인출이 반복됐다는 점. 이 반복은 우발을 넘어섭니다. 법정은 종종 한 번의 순간보다 그 이후의 수십 번의 선택을 더 냉정하게 봅니다. 이 사건이 남긴 파장은 법의 영역 밖에서도 계속됩니다. 언론 보도로 알려지면서 사람들은 주방이라는 가장 일상적인 공간을 다시 보게 됐습니다. 어떤 집의 문이 닫혀 있는 시간, 그 안에서 벌어지는 일을 우리는 얼마나 알고 있는가? 그리고 행정 시스템은 무엇을 기준으로 한 사람의 생존을 판단하는가? 이 사건에서 서류 속의 김모 씨는 살아있었습니다. 돈이 들어오고 나가면 시스템은 그 사람을 생존자로 분류합니다. 결국 누군가가 사망 신고를 하지 않으면 기록은 계속 숨을 쉽니다. 박모 씨는 그 빈틈을 이용했고 그 빈틈은 3년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수사 기록이 보여주는 더 서늘한 부분은 공동체의 단절입니다. 한 사람이 오랫동안 보이지 않아도 대부분은 묻지 않습니다. 괜히 오해할까봐, 괜히 끼어들까봐, 괜히 불편해질까봐. 그렇게 질문이 사라진 자리에는 설명이 필요 없어집니다. 박모 씨가 사용한 말들이 그랬습니다. 지방에 갔다, 요양을 갔다, 몸이 안 좋다. 말은 평범했고 평범한 말은 의심을 멈추게 했습니다. 결국 사건은 개인의 선택으로 시작됐지만 그 선택이 오래 유지될 수 있었던 조건은 사회의 틈에 존재했습니다. 사건 파일을 덮기 직전 남는 것은 숫자 하나입니다. 3년. 계절이 바뀌고 골목의 네온빛이 꺼졌다, 켜지고 복도의 형광등이 늘 같은 빛을 내는 동안 한 사람은 사라진 채로 기록만 남았고 한 사람은 기록을 이용해 하루를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하루는 결국 법정에서 한 문장으로 요약됩니다. 반복된 은닉과 부정, 수급, 그리고 책임. 하지만 미제 기록이 끝에서 남기는 질문은 처벌의 크기만이 아닙니다. 가장 조용한 공간에서 가장 큰 공백이 만들어졌을 때 우리는 무엇을 보고 무엇을 지나쳤는가? 오랫동안 보이지 않는 사람이 있을 때, 우편함이 쌓여 있을 때, 커튼이 늘 닫혀 있을 때 우리는 한 번 더 두드릴 수 있는가? 사건은 이미 지나갔지만 사건의 조건은 지금도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기록에 남깁니다. 이 사건은 냉장고의 이야기가 아니라 문이 닫힌 뒤에도 계속된 하루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그 하루를 가능하게 만든 것은 누군가의 선택과 누군가의 침묵이었습니다. 당신의 골목에서도 기록에 남지 않은 시간이 쌓이고 있지는 않을까요? 인천의 그 골목은 사건이 지나간 뒤에도 그대로였습니다. 노란띠는 거쳤고 사람들의 발걸음은 다시 제 속도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기록은 한 번 열리면 쉽게 닫히지 않습니다.
수사 기록에 따르면 이 사건이 남긴 가장 큰 잔상은 주방의 냉기보다 행정의 공백이었습니다. 2012년 이후 생활 기록이 끊긴 고령 수급자, 병원 기록도 교통 기록도 없는데 연금은 정상 지급되고 인출까지 이어진 상태. 이 조합은 누군가 들여다보면 바로 이상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3년 동안 시스템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확인은 대개 신고를 기준으로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누가 사망 신고를 하지 않으면 서류는 살아있다고 가정합니다. 기록은 사람을 대신해 숨쉬고 숫자는 안전하다고 말합니다. 수사팀이 정리한 흐름은 단순합니다. 남편 김모 씨의 이름이 계속 살아있도록 만든 것은 한 장의 신고서 부재였습니다. 그리고 그 부재를 가능하게 만든 것은 생활의 반복이었습니다. 박모 씨는 매달 같은 시기 은행으로 향했고 같은 방식으로 돈을 인출했습니다. 감시 카메라가 남긴 것은 특별한 행동이 아니라 일관된 패턴이었습니다. 특별할 게 없어 보이기 때문에 더 오래 지속될 수 있었던 방식입니다. 이 사건이 알려진 뒤 당시 관계기관들은 고령 수급자에 대한 확인 절차를 강화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장기간 의료 이용이 없거나 생활 반응이 급격히 끊긴 경우를 점검하는 방식. 그러나 수사 기록이 남기는 뉘앙스는 다릅니다. 사건 이후의 말보다 사건 이전의 공백이 더 큰 경고라는 점입니다. 종이 한 장이 제출되지 않으면 누군가의 삶과 죽음은 전산 속에서 뒤바뀔 수 있습니다. 형사들은 사건을 정리하며 이웃의 증언을 다시 펼쳐봅니다. 조용했다, 몰랐다, 설마였다. 말들은 비슷했고 그 비슷함이 더 무겁게 남았습니다. 복도 형광등 아래에서 누구도 질문하지 않았기 때문에 박모 씨의 설명은 더 이상 확장될 필요가 없었습니다. 지방에 갔다, 요양을 갔다, 몸이 안 좋다. 평범한 문장들이 사건의 시간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미제 기록이 붙잡는 지점은 여기입니다. 이 사건은 해결된 사건처럼 보이지만 같은 구조의 공백은 언제든 다시 생길 수 있습니다. 가족이 단절되고 이웃이 침묵하고 행정이 신고를 기다릴 때 그 틈은 누군가의 비극을 오래 묻어둘 수 있습니다. 수사 기록에 따르면 형사들이 가장 씁쓸해한 것도 그 부분이었습니다. 사건은 끝났지만 조건은 끝나지 않았다는 사실. 인천의 다세대 주택은 다시 평범해졌습니다. 네온빛이 비치는 편의점 앞에서 사람들은 지나가고 골목은 조용히 밤을 넘깁니다. 하지만 기록은 질문을 남깁니다. 다음번에는 누가 먼저 이상 신호를 알아챌 것인가? 사라진 사람이 아니라 사라짐을 가능하게 한 시간의 구조를 우리는 바꿀 수 있을까요? 기록에 남지 않은 3년은 끝났지만 질문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건은 문서철 속으로 들어갔고 골목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그런데도 한 가지가 남습니다. 왜 그 공백은 그렇게 오래 유지될 수 있었을까요? 수사 기록은 이 사건을 한 사람의 특이한 선택으로만 정리하지 않습니다. 박모 씨의 행위는 분명히 법의 심판을 받았지만 그 행위를 가능하게 만든 조건들도 함께 드러났습니다. 고립된 부부, 끊어진 가족의 왕래, 이웃과의 단절, 그리고 신고를 기다리는 행정의 구조. 이 네 가지가 겹쳐질 때 사건은 소리 없이 지속됩니다. 비명도 소동도 질문도 없이 형사들이 마지막으로 남긴 메모는 사실상 한 줄의 경고처럼 읽힙니다. 생활 반응이 끊긴 시간은 우연이 아니다. 그 말은 사람을 의심하라는 뜻이 아니라 공백을 무시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카드와 의료 기록이 끊겼는데도 돈은 움직였던 모순, 테이프로 봉인된 문틈이 보여준 단서, 그리고 반복된 설명이 만든 침묵. 사건은 이 조각들이 겹치며 완성됐습니다. 인천의 그 집에서 시작된 사건 파일은 결국 한 문장으로 귀결됩니다. 일상은 가장 강력한 위장이다. 박모 씨는 공포 속에서도 일상을 유지했고 그 일상은 오히려 외부의 의심을 잠재웠습니다. 평범한 시간표처럼 보이는 반복이 가장 비정상적인 사실을 숨겼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의 가장 무서운 장면은 발견 순간이 아니라 발견 이전의 천일입니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흘러간 하루들. 미제 기록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사건을 덮는 대신 질문을 남깁니다. 당신의 주변에도 오랫동안 보이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편함에 고지서가 쌓여있진 않습니까? 복도 끝 형광등 아래에서 늘 닫힌 문 하나가 유난히 조용하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늘 바쁘고 남의 일에 개입하지 않는 것이 예의라고 배워왔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그 예의가 누군가의 고립을 더 깊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행정의 구조도 다시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서류 속에서 살아있는 사람은 누구이며 실제로 살아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돈이 움직이면 생존으로 간주되는 시스템은 누군가의 침묵 앞에서 얼마나 취약한가? 이 사건은 한 사람의 죄만을 기록하는 사건이 아니라 구조의 빈틈을 기록하는 사건이기도 했습니다. 이제 사건 파일을 덮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기억해야 합니다. 진실은 얼릴 수 없고 공백은 언젠가 드러납니다. 문제는 그 공백이 드러나기까지 얼마나 오래 걸리느냐입니다. 인천의 그 3년처럼 너무 늦게 열리는 문이 다시는 생기지 않도록 당신이 마지막으로 묻고 싶은 질문은 이것일지도 모릅니다. 그 3년 동안 누구의 침묵이 가장 컸을까요? 그 집 앞 복도에는 늘 같은 형광등이 켜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빛 아래에서 사람은 사라져도 아무도 이상하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기록에 남지 않은 시간은 그렇게 조용히 늘어났습니다. 수사 기록을 다시 펼치면 사건의 중심은 주방이지만 사건을 오래 지속시킨 힘은 주방 밖에 있었습니다. 2012년 이후 남편 김모 씨의 생활 반응이 끊겼다는 사실은 하나의 경고였고 2015년 11월까지 이어진 연금 인출은 또 하나의 경고였습니다. 하지만 그 경고는 어느 문서철에도 빨간 줄로 표시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 사건의 중요한 축은 관계입니다. 누가 이 부부를 알고 있었는가? 누가 이 부부의 시간을 확인했는가? 누가 이 집의 문을 두드렸는가? 수사팀은 가족 관계를 확인합니다. 자녀가 있다면 마지막으로 만난 시점은 언제였는지, 연락 빈도는 어땠는지, 명절이나 기념일에 방문은 있었는지. 수사 기록에 따르면 가족의 왕래는 잦지 않았고 박모 씨는 남편의 부재를 설명하는 말로 접촉을 최소화했습니다. 남편은 요양 중이다. 지방에 갔다. 몸이 좋지 않다. 질문을 끝내는 문장들입니다. 가족도 더 묻지 않았고 더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길어질수록 되돌리기는 더 어려워졌습니다. 한번 확인하지 않은 사실은 시간이 흐를수록 확인하기가 더 두려워지기 때문입니다. 이웃들도 비슷했습니다. 누군가 오래 보이지 않아도 남의 집 사정이라며 한 걸음 물러서는 거리감. 결국 공동체의 단절은 은폐의 방패가 됩니다. 사건이 알려진 뒤 사람들은 말합니다. 어떻게 몰랐냐고. 하지만 수사 기록은 다른 질문을 남깁니다. 그때 왜 묻지 않았냐고. 묻지 않은 이유는 악의가 아니라 습관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서로의 문 앞에서 멈추지 않는 사회의 습관. 수사팀은 제도도 점검합니다. 고령 수급자의 장기 미확인 상태, 의료 이용 기록의 부재, 생활 기록의 단절 같은 신호가 있었는데도 연금이 지급된 구조. 사건 이후 점검과 개선이 논의되었다는 말은 나옵니다. 하지만 기록이 말하는 것은 사후의 말이 아니라 사전의 공백입니다. 누군가의 생존을 확인하는 일은 결국 인간의 관심과 제도의 작동이 함께 움직여야 합니다. 둘 중 하나만 멈춰도 공백은 생깁니다. 형사들이 사건을 정리하며 남긴 결론은 단순합니다. 비밀은 특별한 기술로 유지되지 않는다. 비밀은 평범함으로 유지된다. 집이 너무 조용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더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말이 너무 평범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더 믿었습니다. 그리고 시스템이 신고를 기다렸기 때문에 기록은 계속 살아있었습니다. 이 사건을 사건 파일로 남기는 이유는 과거의 충격을 반복하려는 게 아닙니다. 같은 구조가 다시 만들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래 보이지 않는 사람이 생겼을 때, 단절된 관계가 일상이 되었을 때, 숫자가 움직인다는 이유로 확인이 멈출 때, 그때의 공백은 또 다른 집의 주방에서, 또 다른 복도의 형광등 아래에서 자라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은 하나로 모입니다. 인천의 그 3년 이후 우리는 무엇을 바꿨고 무엇을 그대로 두었을까요? 기록은 끝났는데 복도는 여전히 길었습니다. 사건 번호는 남았고 골목의 네온은 다시 켜졌습니다. 그런데도 한 가지 공백은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그 공백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을까요? 수사 기록을 따라가면 이 사건의 사실관계는 여러 갈래로 정리됩니다. 2012년 이후 끊긴 생활 반응, 2015년 11월 발견,
반복된 연금 인출, 그리고 조사 과정에서 나온 진술, 법적 판단은 그 사실들을 무게로 바꿉니다. 사건이 법정으로 옮겨가면 개인의 말은 더 이상 중심이 아니고 기록과 정황이 중심이 됩니다. 그 과정에서 박모 씨의 사정은 참작의 요소가 될 수 있어도 책임을 지우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사건은 처벌로 끝나지만 사건이 남긴 질문은 처벌로 끝나지 않습니다. 미제 기록이 남기는 마지막 기록은 사건의 결말을 정리하는 대신 사건의 구조를 기록하는 방식입니다. 왜냐하면 구조가 바뀌지 않으면 비슷한 공백은 형태만 바꿔 다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의 구조는 단순했습니다. 고립된 생활 질문 없는 관계 신고를 기다리는 시스템, 그리고 일상이라는 가면, 4가지가 겹치자 3년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3년은 우리에게 작은 행동 하나를 요구합니다. 오래 보이지 않는 사람을 한 번 더 떠올리는 일, 닫힌 문이 오래 유지될 때 한 번 더 두드릴 용기, 누군가의 삶이 완전히 사라지기 전에, 기록이 끊기기 전에, 관계가 끊기기 전에 확인하는 일. 거창한 정의가 아니라 작은 확인입니다. 이 사건이 남긴 가장 현실적인 교훈은 그 지점에 있습니다. 인천의 그 다세대 주택은 지금도 어딘가에 있을 겁니다. 복도는 여전히 형광등 아래 길게 이어지고 밤이면 네온빛이 창에 번집니다. 사람들은 각자의 집으로 들어가 문을 잠그고 자기 삶을 지킵니다. 그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문이 닫힌 뒤에도 문 밖에서 누군가가 완전히 사라지는 일은 자연스럽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건 파일은 이렇게 끝맺습니다. 진실은 언젠가 드러난다. 문제는 그 진실이 너무 늦게 드러날 때 되돌릴 수 있는 것이 거의 없다는 사실이다. 인천의 그 3년이 증명한 것은 폭력이 아니라 공백의 힘이었습니다. 공백은 소리가 없고 소리가 없기 때문에 오래 버팁니다. 이제 질문은 당신에게 남습니다. 당신의 주변에는 기록에 남지 않은 시간이 자라고 있지는 않을까요? 모순은 늘 작은 데서 시작됩니다. 남편은 사라졌는데 집은 너무 정돈돼 있었고, 말은 너무 평범했는데 기록은 너무 날카로웠습니다. 그 차이가 3년을 끌고 왔습니다. 수사 기록에 따르면 사건이 정리되는 마지막 단계에서도 형사들은 하나를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정확한 사망 시점입니다. 냉동 상태로 보존된 시간은 흔적을 남기는 대신 시간을 흐리게 했습니다. 어떤 상처가 생전에 생긴 것인지, 어떤 손상이 사후에 생긴 것인지, 넘어짐으로 설명 가능한 범위와 설명되지 않는 범위, 사건은 그 경계에서 가장 오래 머뭅니다. 형사들은 그래서 사건을 두 층으로 나눕니다. 하나는 그날 밤의 충돌입니다. 다른 하나는 그 다음 날부터 시작된 선택의 연쇄입니다. 전자는 진술에 기대야 하지만 후자는 기록이 말합니다. 전기요금 납부 내역, 연금 입금과 인출 반복된 설명, 외부 접촉의 차단. 수사팀이 결국 확실하게 붙잡은 건 전자의 고의가 아니라 후자의 지속성이었습니다. 사건의 중심이 한 번의 순간이 아니라 1000번의 반복으로 옮겨간 이유입니다. 그러나 남는 의문은 여전히 있습니다. 그날 밤의 진실은 어디까지였는가? 박모 씨가 말한 사고는 사실인가 사고라는 말로 덮인 다른 시간이 있는가? 수사 기록은 한 가지 가능성을 남겨둡니다. 일부 손상은 사후 과정에서 생겼을 수도 있다는 점, 동시에 또 다른 가능성도 남깁니다. 생전에 이미 상당한 충격이 있었을 수도 있다는 점. 두 가능성이 동시에 존재할 때 사건은 단정 대신 질문으로 끝납니다. 이 질문은 박모 씨의 말만으로 풀리지 않습니다. 말은 때로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지고, 시간이 지나면 기억은 더 안전한 방향으로 재구성됩니다. 그래서 형사들은 말의 진위를 가리는 대신 말이 만들어진 이유를 분석합니다. 두려움 때문인지, 생계 때문인지, 아니면 그 둘이 섞여 있는지. 사건의 핵심이 단순한 악이냐, 단순한 불운이냐의 싸움이 아니라 현실 앞에서 무너진 윤리와 그 윤리를 붙잡아야 했던 사회의 빈틈이라는 점이 여기서 드러납니다. 사건이 알려진 뒤 사람들은 분노했고 일부는 연민을 말했습니다. 그러나 수사 기록은 감정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기록은 반복을 남깁니다. 반복은 책임을 남깁니다. 그리고 책임은 결국 사회에 질문을 남깁니다.
고립된 집안에서 벌어진 일이 이렇게 오래 묻힐 수 있었다면 우리는 어떤 신호를 놓치고 있는가? 누군가의 생활 반응이 끊겼을 때 그 공백을 확인하는 장치는 왜 늦게 움직였는가? 미제 기록이 덮는 것은 사건의 결말이 아니라 사건이 남긴 틈입니다. 인천의 그 주방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그 주방이 너무 평범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시간, 그리고 그 평범함을 지켜준 것은 문 밖의 침묵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남는 질문은 하나입니다. 다음번에는 그 문을 누가 얼마나 빨리 두드릴 수 있을까요? 기록에는 결말이 있는데 마음에는 결말이 없습니다. 사건은 법정에서 끝났지만 질문은 골목에 남았습니다. 인천의 그 복도처럼 형광등 아래에서 오래 흔들리며 남아있습니다. 수사 기록을 사건 파일로 덮기 직전 형사들이 남긴 건 화려한 문장이 아니라 단순한 정리였습니다. 2012년 무렵 이후 끊긴 생활 기록, 2015년 11월 발견, 3년 동안 이어진 연금 인출과 사망 신고 부재, 그리고 반복된 설명. 이 조각들은 각자 따로 보면 평범해 보이지만 한 줄로 연결하면 사건이 됩니다. 사건은 늘 이렇게 생깁니다. 평범한 조각들이 한꺼번에 모일 때 박모 씨의 삶이 어땠든 그녀의 선택이 남긴 결과는 분명합니다. 누군가의 죽음은 장례가 아니라 은닉으로 이어졌고, 기록은 침묵으로 유지됐고, 돈은 그 침묵을 지탱했습니다. 수사 기록은 이것을 한 사람의 비정상으로만 적지 않습니다. 오히려 비정상이 정상처럼 유지될 수 있었던 조건을 적습니다. 관계의 단절 질문에 부재 확인의 지연, 그리고 그 조건은 특정한 집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미제 기록의 방식은 그래서 한 걸음 더 물러서서 묻습니다. 이 사건이 말해주는 건 무엇인가? 집 안의 문은 개인을 보호하지만 때로는 비극을 숨깁니다. 우리는 서로의 문을 존중하는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존중과 방치의 경계는 생각보다 얇습니다. 오래 보이지 않는 사람을 그냥 두는 순간 존중은 방치로 바뀝니다. 그리고 방치가 길어지면 공백은 시스템의 빈틈으로 흘러들어갑니다. 수사 기록에 따르면 이 사건의 시작은 이웃의 한 번의 제보였습니다. 그 제보가 없었다면 공백은 더 길어졌을지도 모릅니다. 결국 사건을 끝낸 건 거대한 수사 기법이 아니라 한 번의 의심이었습니다. 오래 보이지 않는 사람을 이상하다고 느끼는 감각, 그리고 그 감각을 신고로 옮기는 행동. 그 작은 행동이 주방의 봉인을 끊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건 파일을 덮으며 남기는 마지막 문장은 단순합니다. 공백은 저절로 사라지지 않는다. 누군가가 보고, 누군가가 묻고, 누군가가 확인할 때만 공백은 끝난다. 인천의 그 3년은 그 사실을 증명했습니다. 당신은 지금 당신의 골목에서 어떤 공백을 지나치고 있습니까? 기록은 마지막 장에서 더 조용해집니다. 사건은 끝났다는 말을 남기지만 끝났다는 말이 가장 믿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인천의 그 3년이 그랬습니다. 끝난 뒤에도 질문이 계속되는 사건. 수사 기록의 마지막 정리는 의외로 단순합니다. 한 사람의 생활 반응이 끊겼고, 한 사람의 말이 그 공백을 덮었고, 한 사람의 돈이 그 공백을 지탱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있던 것은 제도와 관계의 틈이었습니다. 사건은 그 틈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 파일은 냉장고로 시작하지만 냉장고로 끝나지 않습니다. 형사들이 남긴 문서철에는 차가운 사실들이 적혀 있습니다. 언제 발견됐는지, 어떤 절차가 진행됐는지, 어떤 기록이 확보됐는지, 어떤 진술이 있었는지. 하지만 사건을 다 읽고 난 뒤 머리에 남는 것은 사실보다 질문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믿고 있는 안전이 무엇인지, 이웃이라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신고라는 행위가 왜 그렇게 어렵고 늦어지는지, 그리고 한 사람의 고립이 얼마나 쉽게 사회의 배경이 되는지. 미제 기록은 그래서 마지막에 사건을 닫는 대신 사건이 남긴 틈을 기록합니다. 오래 보이지 않는 사람을 한 번 더 떠올리는 일, 질문을 멈추지 않는 일, 확인을 미루지 않는 일. 거창한 정의가 아니라 작은 경계심입니다. 사건의 시작이 한 번의 제보였듯 사건을 막는 것도 결국 작은 의심과 작은 행동일 수 있습니다. 인천의 그 다세대 주택은 이제 더 이상 사건 현장이 아닙니다. 복도에는 다시 일상의 발소리가 지나가고 형광등은 늘 같은 빛을 냅니다. 하지만 그 빛 아래에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문이 닫힌 뒤에도 누군가의 삶은 계속되고 누군가의 삶은 멈출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차이를 알아채는 건 시스템보다 먼저 사람일 때가 많습니다. 사건 파일을 덮습니다. 끝나지 않은 사건의 빈틈을 기록한다는 말은 해결되지 않은 범인을 찾는다는 뜻만이 아닙니다. 공백이 생기는 구조를 잊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인천의 그 3년이 남긴 공백을 다음에는 더 빨리 알아채겠다는 다짐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묻습니다. 당신의 문 하나 옆에서 지금도 누군가의 시간이 기록에서 지워지고 있다면 우리는 알아챌 수 있을까요?